안녕. 얘들아 반가워. 즐거운 역사 시간이 돌아왔다. 오늘은 우리가 구차시 배울 차례지. 지난 시간에 선생님이 예고를 했듯이 우리가 3학년 1학기 때 배우는 한국사 파트를 크게 세 가지 파트로 나눌 수 있는데, 그 중에 첫 번째 파트는 개항기부터 우리가 일제의 나라를 빼앗기기 전까지, 그러니까 개항기부터 구한말, 그리고 두 번째 파트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일본의 나라를 강제로 빼앗기고 나서부터 우리가 해방될 때까지의 과정인 일제강점기,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파트가 해방되고 나서 광복되고 나서 현대까지에 이르는 파트인데, 그 중에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 첫 번째 파트를 끝냈고 이제 두 번째 파트로 넘어가기로 했지. 오늘부터는 일제가 어떻게 우리를 억압했고 그 억압을 우리 민족은 어떻게 극복해냈는지에 대해서 배워볼 예정이다. 1910년 8월 29일에 일제가 한일 병합에 관한 조약을 발표하면서 대한제국은 이제 그 국권을 완전히 일본에 빼앗기게 됩니다. 대한제국, 조선, 우리나라는 이제 역사 속에만 남게 되고 모든 조선인들은 법률적으로는 일본인이 되어버린 거야. 정말로 나라 잃은 사람이 되어버린 거지. 대한제국의 황제와 그 가족들, 황실 패밀리들도 일본이 어느 정도의 지위는 보장해줬지만 예전 같은 어떠한 정치적인 권한 같은 것들은 모두 상실하고 단지 일본의 정치적인 마스코트나 뭐 그런 선전물로 이용되고 말게 되지. 참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어. 선생님이 개인적으로 더 안타까운 일이 있다면 당시에 고종을 비롯한 대한제국의 황실 패밀리들, 구황실 가족들이 국내외에서 벌어졌던 독립운동에 좀 더 활발하게 참여했으면 어땠을까. 그렇다면 독립운동의 구심점 역할로 작용을 할 수 있고 우리 민족의 힘을 하나로 더 모을 수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어. 근데 그러지 못했어. 구황실, 대한제국의 구황실 패밀리들은 일본이 일제가 보장해준 지위와 삶에 안주를 하고 좀 이름난 독립운동가를 배출하지 못했지. 그러니까 나라의, 그러니까 구시대의 나라의 주인으로서, 나라의 큰 어른으로서 역할을 제대로 보여주지 못한 거야. 나라가 망하기 전이나 나라가 망하고 나서 둘 다 썩 안타깝다고 봐야겠지. 대한제국 패밀리들도 그랬고 1900년대 초반부터 일본의 나라를 넘기는데, 우리의 국권을 팔아먹는데 아주 큰 공을 세웠던 친일파들도 막대한 재산을 얻고 떵떵거리면서 살게 된다. 뭐 이완용이나 뭐 박재순 이런 사람 들어봤지? 얘들아, 이완용이 당시에 가졌던 땅이 100만 평이래. 100만 평. 너희들 100만 평이 어느 정도인지 감이 오니? 비교를 해주자면 너희들 상암 월드컵 경기장 가봤니? 축구 경기장? 우리나라 국가대표 축구하고 이런 데 있잖아. 그 상암 월드컵 경기장이 2,000평 정도래. 그러니까 이완용이 갖고 있던 땅이 상암 월드컵 경기장을 500개 정도 해야지 가능한 사이즈라는 거지. 그 참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어. 우리나라에서는 2005년부터 친일 재산 환수법을 만들어서 친일파들의 재산을 다시 우리나라로 돌려오려고 노력을 하고 있지만 그마저 쉽게 되지 않고 있다고 해. 참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다. 그럼 본격적으로 1910년대에 일제가 어떻게 우리를 통치했는지, 어떻게 억압했는지, 그리고 우리 민족은 어떻게 저항하려고 노력했는지를 배워보도록 하자. 우선 일본은 우리나라에 조선 총독부라고 하는 기구를 설치하고 조선을 통치하기 시작한다. 경복궁 바로 앞에다가 이렇게 커다란 총독부 건물을 세우고 일본 천황 아래 직속 부하로 육군이나 해군의 대장, 즉 군인들을 관리로 뽑아서 우리나라를 다스리게 파견했던 거야. 조선 총독부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경복궁 앞에 우리 민족의 그런 앞길을 막고 있다가 1900년대에 돼서야 이렇게 없어지게 되지. 그래서 보게 되면 여기가 원래 조선 총독부 건물이 이렇게 있던 거야. 조선 총독부 건물이 이렇게 있었는데 지금은 조선 총독부 건물이 없어졌지. 그래서 이렇게 아름다운 우리 경복궁의 모습을 볼 수 있는 거다. 정말 없으길 잘한 것 같아. 그지? 그럼 본격적으로 1910년대 어떤 통치를 했는지 볼게. 아까 얘기했다시피 일본은 우리나라의 식민지 통치기구인 무엇? 그래, 조선 총독부를 설립하고
군인들을 그 대장으로 임명해. 그래서 군인들을 데려와서 행정, 사법, 군사 등 모든 권한을 행사하는 막대한 권력을 가진 식민지 통치기구를 만드는 거지. 그 다음에는 헌병 경찰 제도에 대해서 알아보자. 헌병이 뭐냐면 나중에 남자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군대에 가면 볼 수 있을 텐데, 헌병들은 경찰이긴 경찰인데 군인들을 대상으로 하는 경찰이야. 그러니까 일반 백성들이 잘못했을 때 잡으러 오는 사람이 아니야. 일반 시민들이 잘못하면 누가 잡으러 오니 얘들아? 군인이 잡으러 오니? 아니야. 경찰이 잡으러 오잖아. 헌병 경찰은 뭐 하는 애들이냐면 군인들이 잘못했을 때 그 군인을 잡으러 가는 사람이 헌병이야. 근데 그런 사람이 어떻다? 헌병 경찰들이 일반 경찰 업무까지, 일반 백성 시민들까지도 군인들을 다스리는 강도 높은 그런 방법으로 다스렸다 이거야. 즉 군인들이 다스렸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헌병 경찰들은 뭐 독립운동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고 독립운동가를 체포하는 등의 역할을 했지. 그리고 일본인들은 한국인에게는 재판 없이 뭐 징역을 선고하거나 뭐 태형을 시행하는 그런 정치를 하기도 했어. 그게 바로 헌병 경찰 제도다. 주목해서 볼 거는 당시의 조선인들에게는 태형령이라는 법이 있어서 조선인에게 태형을 가했는데, 태형이 무엇이냐면 바로 이것이다. 굉장히 끔찍하지. 그래서 헌병경찰제도 아래서 조선인들은 이렇게 헌병경찰에 의해서 이렇게 묶여서 이렇게 매로 벌을 받는 태형. 얼마나 잔인하고 비인도적인 그런 형벌이니 그런 형벌을 하게 되었다. 이게 1910년도의 상황이야. 보면은 딱 봐도 복장이나 그런 것들이 일본인임을 알 수가 있지. 자, 다음에는 헌병경찰제도까지 봤으면 교육을 볼게. 일본 교육의 목적은 조선인들이, 우리나라 사람들이 뭐 성장하고 우리나라 사람들이 뭐 똑똑해지고 그런 것을 원하지 않았어. 일본인들이 원했던 1910년대 조선의 교육의 목적은 식민지 지배에 순종하는 일본인의 말을 잘 듣는 한국인들을 만들기 위한 교육을 했어. 그래서 뭐 학교도 해산시키고 고등교육을 못 받게 하고, 한국인들이 똑똑해지면 안 되잖아. 그러니까 초보적이고 실무적인 내용만 가르쳤어. 간단한 것들만 가르쳤던 거야. 부려먹기 쉽게. 그리고 국어는 일본어, 그리고 국사는 일본사. 이제 완전히 조선인들을 일본이랑 같은 나라가 됐으니까 그렇게 운용을 했던 거지. 그래서 실제로 교육 과정을 한번 볼게요. 교육 과정을 한번 보면은 국어, 그리고 조선어 플러스 한번 어떠니? 국어가 훨씬 많지. 근데 이 국어가 뭐다? 국어가 한국말이 아니라 이 국어는 일본어다. 일본어가 훨씬 더 숫자가 많다. 그래서 일본인은 일본어를 많이 가르치고 조선어는 되게 조금밖에 가르치지 않았다. 그런 부분들 우리가 확인을 할 수 있다. 그리고 오른쪽에 있는 사진을 보면 이 사람이 선생님이야, 얘들아. 선생님이 어떻게 하고 있니? 지금 선생님이 군복을 입고 칼을 찼지. 너희들 선생님이 수업하는데 지금은 막 안녕 이러면서 들어오는데, 막 수업 시간에 들어오는데 칼 차고 들어왔다고 생각해봐. 얼마나 무섭겠니? 그리고 일본인이 칼 차고 들어와서 막 일본말로 막 뭐 안녕이 뭐니? 뭐 그래 곤니찌와 뭐 이러면서 들어오나? 그래, 그런 식으로 일본어 선생님한테 물어봐. 알았지? 칼찬 일본인 선생님이 들어와서 뭐라고 인사하는지 일본어 선생님한테 물어봐라. 숙제다. 그런 식으로 교육에 있어서도 1910년도에는 차별이 있고 어려움이 있었다라는 부분들 체크를 해두면 되겠다. 기타에는 뭐 기존의 신문들 폐간되고 한국인의 집회 언론 결사 자유 박탈되었다. 이러한 일제의 통치, 1910년대에 그러니까 식민지 통치 체제를 만들고, 그다음에 헌병경찰 제도 같은 걸로 조선인들을 강력하게 억압하고 교육에서부터 차별하고 기타 신문들을 뭐 폐간하고 뭐 기타 자유들을 박탈하는 이러한 통치를 뭐라고 하냐? 일본이 강하게 나왔다. 그래서 우리는 이 일본의 통치를 무단 통치라고 부를 거야. 그래서 1910년도에는 일본이 무단 통치를 했다라고 하는 부분들 꼭 체크를 해두자. 방금 우리는 일본이 정치적인 부분에서 식민지 수탈 체제, 그러니까 식민지 통치 체제를 만들어가는 과정에 대해서 배워보았어. 그럼 이번에는 일본이 1910년대에 경제적으로 어떻게 수탈했는지를 보도록 할게. 가장 대표적인 사업이 여기 나오는 토지 조사 사업이다.
일본은 근대적인 토지 소유 제도를 확립하겠다고 그리고 공평한 세금 부담을 하겠다는 명분을 가지고 토지 조사 사업을 했어. 그러니까 조선에 있는 토지 어느 땅이 어디에 있고 뭐 누구 땅이고 이런 것들을 조사한 거야. 명분은 그럴싸했지만 그 실제 목적은 뭐다? 식민지 지배에 필요한 재정을 일본이 확보하는 거지. 식민지 지배에 필요한 걸 여기서 했던 거. 어떤 식으로 진행되었냐면 일본은 사람들한테 요구해. 야, 너희들 땅 갖고 있는 사람 정해진 기간 안에 너희들 와가지고 우리한테 신고해 라고. 너희들 신고하면 그 토지 우리가 너희들 토지 소유로 인정해 줄게 라고 얘기하는 거야. 좋잖아, 그지 얘들아. 자기가 만약에 땅 갖고 있으면은 가서 신고하면 그거 자기 땅으로 근대적으로 인정받는 거잖아. 근데 왜 토지조사 사업이 선생님은 지금 비판적으로 얘기를 했을까? 왜냐면 토지조사 사업은 이런 맹점이 있었어. 바로 미신고 토지는 조선 총독부가 가져가는 거다. 신고하지 않은 땅, 신고가 누락된 땅은 누가 가져간다? 조선 총독부, 즉 일본인들이 가져가게 되는 거야. 그 결과 조선 총독부가 미신고 토지, 그리고 지금 대한제국에 황실이나 정부가 없어졌잖아. 그지? 그러니까 주인이 없는 땅이 돼버린 거야. 대한제국 황실 정부의 소유의 토지, 그리고 딱 이거 내 땅이야 라고 얘기하기가 애매한 그런 여러 사람들이 동시에 가고 있었던 뭐 공유지, 그러니까 뭐 마을 공동재산이라던가 아니면 가문의 소유라던가, 그러니까 한 개인이 소유하기가 애매한 땅들 있잖아. 그런 것들이 신고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조선 총독부가 차지를 했는데 그 양이 무려 전체 조선에 있던 농경지의 40%나 이제 조선 총독부가 그 땅을 갖게 된다는 거지. 즉 일본인이 땅을 엄청나게 많이 갖게 되는 거야. 그리고 또 토지를 어떻게 넘겼냐면, 토지를 처리하는데 그 조선 총독부가 얻은 토지를 동양 척식 주식 회사, 동양 척식 주식 회사라는 회사에 넘겨서 일본인들에게 판매했다. 자, 이게 바로 그 유명한 동양 척식 주식 회사가 생긴 모양이야. 이 회사에다가 땅을 넘겨줘서 이 땅을 통해서 다시 일본인들한테 땅을 막 판 거야. 일본인들이 땅을 많이 갖게 되지. 토지조사 사업 이후에 조선 총독부가 얼마나 땅을 많이 갖게 되는지 그 그래프를 보면은 알 수 있지. 여기서 여기로 넘어갈 때 토지조사 사업이 시작되는데 일본이 굉장히 땅을 많이 가져가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다. 다시 돌아왔다. 물론 토지조사 사업에 순기능도 있었어. 아무래도 일본이 우리나라나 중국보다는 좀 더 근대화에 빨리 뛰어들었잖아. 서양 국가들을 빨리 벤치마킹을 했고, 그래서 근대적인 시스템은 아무래도 일본이 조금 더 앞장서 있었지. 그래서 근대적인 토지 소유권이 확립이 되고 토지 소유가 딱 확실해지니까 그 소유권을 가지고 땅을 이리 팔았다가 저리 팔았다가 하는 등의 토지 거래 같은 것들이 활발해지는 효과는 있었어. 하지만 토지조사 사업의 가장 큰 문제점은 토지조사 사업이 우리나라의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했다는 거야. 토지조사 사업은 오로지 그 소유권을 밝히는 데 관심이 있었어. 그런데 우리나라는 소작농이 많았어. 무슨 말인가 하면 내가 농사를 짓지만 내 땅을 농사 짓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의 논을 빌려서 농사 짓는 경우가 많았다는 거야. 땅을 농사를 짓는 사람, 그러니까 경작을 하는 사람, 경작자는 비록 그 땅이 자기 땅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어쨌든지 간 수년에 걸쳐서 자기가 농사를 지어왔기 때문에 암묵적으로는 이거는 내 소유는 아니지만 그래도 내가 농사짓는 땅, 우리 집안이 농사짓는 땅이라는 그런 암묵적인 룰이 있었던 거야. 그런 것들을 경작권이라고 부르는데, 하지만 토지조사 사업은 이 경작권을 인정해주지 않아. 오직 소유권에만 관심이 있는 거야. 그러니까 그 전에는 우리나라에서는 그 땅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 땅에서 대대로 농사를 짓고 내가 대대로 땅을 빌려주는 그런 경작을 하는 사람들, 소작농들이랑 어느 정도 그런 상호 관계가 있었어. 토지조사 사업을 거치면서 오직 소유권에 초점이 맞춰지면서 소작농들의 소작권, 경작자들의 경작권이 부정되면서 모든 힘이 땅을 가진 사람들, 지주한테 집중되기 시작하는 거지. 그리고 이때 폭발적으로 증가하는 지수들이 있었잖아. 맞아. 동양척식 주식회사에서 땅을 사기 시작하는 일본인들.
그런 사람들의 힘이 엄청나게 세졌겠지. 일제는 토지조사 사업 이외에도 회사령이라는 법률도 실시하는데, 이 회사령이라는 법률은 회사를 세우기 전에 조선 총독에게 미리 허가를 맡아야지만 회사를 지을 수 있게 하는 법이었어. 그러니까 조선 사람들의 민족적인 자본의 성장을 억압하고 그 타이밍에 일본인들의 자본이 성장할 수 있는 시간을, 일본의 자본이 조선으로 침투할 수 있는 시간을 벌어주겠다는 뜻이었지. 선생님이 띄워준 그림을 보면은 회사령이 시작되면서, 회사령이 설립되면서 일본인이 공업 분야나 광업 분야에서 획기적으로 그 자본의 양을 조선 내에서, 그러니까 우리나라 내에서 늘려가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지. 일본은 회사령 이외에도 뭐 숲, 그다음에 어장, 그러니까 물고기, 그다음에 뭐 광산 같은 분야에 대해서도 굉장히 수탈을 많이 진행을 했고, 이러한 수탈을 하기 위해서 우리나라에 뭐 철도, 그다음에 도로, 그다음에 항만 같은 시설들, 기반 시설들을 많이 놓고는 했어. 간혹 가다가 어떤 사람들 중에 일제강점기를 옹호하는 사람이 있어. 조선은 철도나 뭐 도로나 그다음에 항구 같은 시설이 부족했는데 일본이 들어와서 그런 것들을 만들어줬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일본은 물론이고 우리나라 안에도 있어. 정말 정신 나간 사람이 아니라고 할 수 없다 얘들아. 물론 일제시대에 일본이 우리나라에 그런 것들을 만든 건 맞아. 그런데 그 이유를 봐야지. 일본인들이 우리나라 사람들 좋으라고, 이제 일제가 병합했으니까 조선인도 다 같은 일본인이니까 우리 사람 잘 살아라고 뭐 그렇게 만드는 걸까? 아니었어. 일본인들은 처음부터 끝까지 단 한 번도 우리 민족을 자기네 민족과 같은 선에서 동등하게 대우해주고 이렇게 사랑해주고 하지 않았어. 오로지 자기 일본인 민족들을 위해서, 일본인 민족들의 경제와 발전을 위한 그런 수탈을 위해서 철도나 도로, 항만 같은 것들을 건설했다고 생각하면 좋을 것 같아. 이렇게 일본은 뭐 경제, 그리고 뭐 정치, 그런 모든 분야에서 전방위적으로 식민지 수탈 체제를 만들어갔다. 그럼 이런 일제 수탈에 우리 조상들은 가만히 있었냐? 아니야. 우리 조상들도 1910년대에 일본에게 이미 저항하기 시작했어. 오늘은 그 일본 저항한 독립운동이 어떻게 시작되었는지 1910년대 저항에 대해서도 조금 배워보도록 하자. 1910년대 저항은 독립운동의 시작이라고 보면 돼. 시작. 그리고 준비 단계다 라고 하는 지점들 체크를 해놓으면 될 것 같아. 먼저 우리나라에서는 어떤 일이 있었냐. 우리나라에서는 어떠한 결사, 단체를 조직했는데 그 단체의 가장 큰 특징은 비밀 결사다 라는 거야. 이미 1910년대에 들어오면은 일제가 우리를 강제 병합하면서 굉장히 탄압을 많이 해. 조선인들이 어떠한 단체를 만들고 운동을 하는 것들을 전부 다 방해를 한다. 때문에 공개적인 단체를 하기는 어려웠고 비밀 단체를 하는 거야. 대표적으로 뭐 대한독립의금부, 대한광복회 같은 단체가 있어. 이런 것들의 이름을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중학교 레벨에서는 선생님이 생각하기에 1910년대에 우리나라 내부에선 비밀 단체가 있었다. 뭐 이 정도 알아두면은 너희들이 충분히 많이 아는 게 아닐까 싶다. 자, 그럼 중요한 부분은 국내보다는 국외야. 왜냐하면 국내는 이미 활동하기가 너무 어려워. 우리가 나라를 빼앗기기 전이야 우리나라니까 국내에서도 뭔가 의병 활동도 일어나고 하지만, 나라를 빼앗기고 나서는 이미 우리나라 안, 조선 땅에서는 일본이 눈을 팍 뜨고 있기 때문에 어떤 활동을 하기가 어렵잖아. 그래서 국외로 그 무대를 옮기게 되는 거지. 그래서 우리가 독립운동을 하는 그 주된 해외의 무대를 지도로 표현하면 다음과 같다. 너희들은 이 지도를 머릿속에 꼭 넣어둬야 돼. 그래서 보면은 먼저 우리나라 북쪽, 이렇게 우리나라가 있잖아. 우리나라 북쪽에 이쪽 땅을 간도라고 이야기한다. 그 중에 서쪽에 있는 땅을 서간도, 그리고 북쪽에 있는 땅을 북간도라고 불러. 그리고 지금의 러시아 땅에 있는 이곳을 연해주라고 부르고, 상하이는 이곳에 있고 이쪽 바다 건너 태평양 건너에는 미국 하와이 이런 땅이 있다는 것을 너희들은 잘 체크를 해줘야겠다. 그래서 각각의 지역에서 어떤 식으로 항일 독립 운동에 준비를 해나가는지 알아야 돼. 먼저 서간도 지역부터 보자. 서간도 지역에는 유명한 사람이 있어. 바로 누구냐면 이회영 선생님이야. 이회영 선생님이 그 가족들과 함께 이동하면서 독립군 양성을 위한 그런 독립군 기지를 만드니 그것이 신흥 강습소고
나중에 무엇이 되냐면 신흥 무관학교. 독립군을 양성하는 신흥 무관학교가 어디 세워진다? 서간도 지역에 세워지는 거야. 이제 독립군 기지 같은 것들을 만들고 또 자치 조직 같은 것들을 만들면서 서간도에서도 활발하게 독립운동이 벌어졌다. 북간도에서도 마찬가지야. 북간도에서도 뭐 교육기관들이 성립이 되고 사람들이 옮겨 살면서 독립운동을 위한 그런 준비운동을 하기 아주 바빴지. 또 이런 움직임은 단순히 우리나라 북쪽 땅뿐만 아니라 러시아 땅, 러시아에 있는 연해주에서도 이어졌어. 연해주에서는 이쪽 시베리아 지역의 독립운동 단체들이 많이 펼쳐져 있었거든. 이런 독립운동 단체들을 하나로 모아서 무엇을 만들었냐면 대한 광복군 정부 같은 것들을 만들었어. 그러니까 나중에 너희들 임시정부 들어봤지? 그런 것들이 되기 전에 이미 우리나라에 독립운동 단체들이 많았고 그런 단체들이 커다란 하나의 힘을 만들려고 노력을 했던 적이 있다는 거야. 어디서? 우리나라 바깥에서. 왜냐? 국내는 너무 힘드니까. 그래서 연해주에서도 이런 식으로 했었고 이런 움직임은 중국 내부에서도 강하게 이루어져 있더라. 상하이지? 상하이에서는 뭐 여운형 선생님 같은 사람들이 활동을 했어. 이 사람들은 신한청년당 뭐 이런 것들을 만들었어. 신한청년, 새로운 한국의 그런 청년 단체 뭐 이런 것들을 의미한다. 이런 식으로 굉장히 많은 단체들이 있어서 활동을 진행을 했다. 뭐 이 중에 가장 중요한 거는 아무리 봐도 이회영 선생이 만든 신흥무관학교겠지. 그래서 너희들이 이때는 해외에서 많이 준비를 했다라고 하는 부분을 체크를 해두면 되겠다. 미국이랑 하와이에도 우리나라 국민들이 살았겠지? 이 미국이랑 하와이에서도 독립운동을 위한 다양한 활동을 진행을 했다라고 정도만 생각을 해두면 좋을 것 같다. 그래서 너희들이 오늘 배운 내용은 크게 두 가지 파트로 나눌 수 있어. 첫째는 일제 통치야. 일제가 1910년대 제목으로는 무단 통치를 했지. 이 무단 통치 안에서 우리가 기억할 수 있는 것들은 첫째가 헌병 경찰 제도, 그다음에 둘째가 교육, 그다음에 뭐 셋째가 기타 이런 내용들이 있고 이런 것들을 전부 다 총괄하는 게 조선 총독부였다. 이 조선 총독부는 조선을 빡세게 다스려야 되기 때문에 군인들로 구성되었다. 얼마나 군인들이 대장이면은 헌병까지 일반 백성을 다스리겠어. 그다음에 두 번째가 일제 통치 말고 일제 통치 잠깐만. 두 번째 말고 계속해서 이어서 갈게. 그래서 무단 통치가 있었고 일제 통치에서의 그 두 번째 경제적인 걸로 토지조사 사업 이런 내용들을 우리가 보았지. 토지조사 사업. 그래서 토지조사 사업은 우리가 근대적인 그런 조사 사업이었지만 한계점들이 있었지. 한계점이 바로 지주만 온리 강해진 거야. 지주만 강해지고 특히 이러한 과정에서 일본인들이 엄청나게 세졌다. 동양척식 주식회사 이런 내용들 기억날 거야.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 배웠던 게 항일 투쟁이다. 그런데 선생님이 얘기를 하기를 1910년대 항일 투쟁은 무엇이다? 바로 시작과 준비 단계였다. 왜냐면은 아직 본격적인 싸움이 이루어지지는 않은 거야. 1920년대, 30년대 넘어가면은 일제와 본격적으로 싸우기 시작한다. 그래서 1910년대에는 우리가 국내와 국외로 나눌 수 있는데 국내에서는 비밀 결사가 있었고 국외에서는 우리가 지도에서 여러 지역에서 기지를 건설하고 단체를 만들고 그렇게 해서 준비를 해나갔다 라고 하는 지점들을 체크를 해주면 되겠다. 이게 오늘 배운 내용이야. 그럼 너희들이 9강에서 배워야 되는 내용 일제 1910년대 통치 시스템의 정비와 그거에 대한 우리의 투쟁 준비 과정에 대해서 너희들이 다 학습한 게 된다. 수고 많았어. 잠시 쉬고 우리 10강에서 다시 한번 보도록 하자. 안녕.